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통신사 블룸버그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틀렸다. 네, 미국 증시나 채권 금리부터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까지 손꼽히는 전문가들조차 전망치가 크게 틀렸다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았는데요. 2024년을 맞았습니다. 미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정도 낮출 거라는 전망으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세계 경제를 뒤흔들 변수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해 세계 경제에 어떤 이슈들이 포진해 있는지 변수들을 분석해보고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신년 특집 2023 대 2024 Better or Worse 나을까 나쁠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으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 현장 오늘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2023 대 2024 Better or Worse 첫 번째 시간. 세계 경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코노미스트죠.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우리 SBS 비즈는 세계 경제를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올해 2020년 새해 세계 경제의 키워드, 홍 대표가 생각하시는 키워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골디락스. 골디락스. 예. 네, 올해의 글로벌 경제 키워드 골디락스. 자, 우선 골디락스가 무슨 뜻입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 아주 알맞은 상태. 예,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어린이 동화책에서 나온 곰 세 마리라는 동화책이 있는데요. 네. 그 곰 세 마리라는 동화책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름이 골디락스예요. 금발머리의 예쁜 소녀죠. 근데 이 소녀가 이제 곰 세 마리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놀러 가서 사실 초대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놀러 가서 이제 스프를 마시는데 따뜻한 스프, 차가운 스프, 미지근한 스프를 먹는 중에 자기 입맛에 가장 미지근한 스프가 맛있더라. 세 번째 스프가 제일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 그대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경제 상황이 펼쳐진 거고 거의 30년 만에 이제 이런 일이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가장 적정한 온도의 죽을 먹는 데서 이르는 골디락스라는 표현 30년 만이다. 네. 왜 세계 경제를 이렇게 골디락스가 30년 만에 펼쳐진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까? 예, 결국 불황이 오지 않았는데 인플레가 왔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해온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 요거 그림도 좋지만 그 앞에 그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인데요. 저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미국의 물가고요. 물가가 약간 후행하죠.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면 저게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단위 노동 비용이 뭐냐면 근로자들의 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해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인건비가 단위 노동 비용인데 그 단위 노동 비용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다. 지난 3분기는 특히 분기 대비로 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아직 약간의 플러스지만 분기 단위로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임금 상승률보다 생산성 향상률. 다시 말해서 근로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물건의 양이 임금을 더 많이 준 거, 임금을 준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해 주더라.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느끼는 인건비가 인하된 것 같아요. 부담이 줄죠. 준 같은 느낌. 그렇죠. 저렇게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죠. 예. 첫 번째,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이 나가겠죠. 왜냐하면 자기들 비용이 축소됐으니까. 네.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 이 현재의 마진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누리고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상해 주겠죠. 보상해 주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아무튼 경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저런 일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가 꾸준히 떨어져서 거의 제로 수준을 한 10년간 유지했던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 바로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보시면 저 파란 선이 거의 마이너스까지 붙었죠. 네. 중간에 마이너스까지 붙어서 옆에서 그냥 계속 옆으로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그 정도가 돼서 단위 노동 비용이 급등하죠.
그렇군요. 결국 이번에 코로나 때 단위 노동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기업들 이익도 어렵고 뭐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23년 여름부터 끝난 징후가 보이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어. 아니 불황이 오지 않았는데 인플레가 꺾여. 꺾인다. 너무 좋잖아. 음. 그러면 뭐 굳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막 옛날에는 이 경기 불황을 좀 이렇게 그죠? 인플레가 퇴조될 때 불황이 찾아왔었는데 예. 지금은 인플레가 퇴조되는데 불황은커녕 미국 지난 분기 성장률 4.9% 네. 그리고 4분기 성장률도 지금 2.5% 정도 예. 본단 말입니다. 예.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꺾인 이유는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 아. 고용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예. 여기서 어떤 제품 가격의 인하를 해도 자신들에게 마진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선 제품 가격 인하 그리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곳에서는 마진 확대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는 꺾였다. 아. 이걸 이제 저희들은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맞지 않냐 아,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불황이 오지 않았는데 인플레가 꺾였다. 미국 경제가 그렇고요. 가장 대표적인 지금 골디락스 상태, 가장 적절한 상태가 올해 미국 경제 전망이고. 그럼 저 골디락스가 미국 경제만 골디락스일 수는 없잖아요. 혹시 다른 나라는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저 정도 괜찮은 뭐 경제를 기록할. 저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미국이 원탑이죠. 아, 원탑. 예, 네. 미국이 원탑인데 그 다음으로 괜찮은 나라는 저는 일본이다. 일본.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걸 리플레라고 부르는데요. 리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어. 예, 그렇게 제가 좀 보는데요. 예. 그 일본의 법인기업 이익에 관련돼 있는 그림 한번 같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이익 이익 동향을 추이입니다. 한번 예. 보겠습니다. 예, 일본을 이 그림 왜 보시면 골디락스로 다들 보는지. 대단히 놀라실 텐데요. 1989년이 이제 일본의 버블이 붕괴된 해였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1989년에 벌어들었던 이익에 비해서 지금 최근 3분기 이익이 그때에 비해서 약 4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아, 일본 기업들의 이익이 예.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엔저 때문입니까? 그렇죠. 엔저도 있고 미국이랑 비슷하죠. 실질 임금의 마이너스. 실질 임금의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네. 수입 물가는 상승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명목 임금은 오르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30년째 동결 중이니까 임금 계약이라는 게 신속하게 잘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는 발생했는데 임금은 못 올라요. 그런데 또 저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은 잘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이익이 어. 버블 때의 3배. 그런데 주가는 아직도 3만 원대 초반이니까 그 1989년 말에 기록했었던 일본의 역사적인 최고가가 38,900엔이거든요. 네. 그 비해서 아직도 한 6,000엔 정도 밑에 있으니까 그 최고 당시 역대 최고가의 80%밖에 안 된다. 기업 수익은 3배에서 3배까지 4배 늘어나는데. 정도. 이대로 가면 4배도 더 아마. 왜 그러냐면 이익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예. 폭발적이고 특히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의 거대 수출 기업들이 최근에 살아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 기업들이 이제 이 정도로 이익도 잘 나고 그러면 야, 춘투라고 하죠. 이제 봄에 노동조합이랑 임금 협상하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올 봄에. 예. 그때 임금 올려주는 거 아니냐? 임금 인상 요구를 하겠죠. 하겠죠. 노동조합이? 근데 뭐 기업 이익이 저렇게 잘 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몇 년 지난 한 3년 가까이 거의 실질 임금이 계속 감소하면서 이익이 엄청나게 났으니까 네. 저거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줘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만약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네. 명목 임금뿐만 아니라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까지 상승하면 지금 수출도 좋은데 내수까지 살아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임금을 이번 춘투 봄에 노사협상 임금 협상에서 기업들이 좀 더 노조 요구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올려주면 내수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나 뭐 다른 이 수출 국가들과 달리 아직도 일본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20% 정도인 내수 국가거든요. 물론 이제 30%를 곧 넘어설 것 같긴 한데 예. 그만큼 내수 시장 비중도 큰데 예. 만약 소득까지 늘어나고 임금까지 올려준다라면 여기는 이제 선순환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다음은 가장 마음 편한 어떻게 보면 좀 선순환이 펼쳐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글로벌 경제 키워드로 홍춘욱 대표가 제시해준 가장 적절한 온도, 적당한 온도의 골디락스 경제가 펼쳐지는 1번 미국, 2번 일본,
혹시 또 더 들 수 있을까요? 골디락스 여기 기대할 수. 두 나라가 일단 제일 좋아 보이고 다른 데는 이제 제가 또 공부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골디락스. 그러면 올해 뭐 경제 전반적으로 조금 작년의 회복세가 뭐 좀 지속되거나 반등을 더 한다거나 이런 기회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위험 요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좀 나눠서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제일 큰뭐 기대랄까 뭐 경제 전체에 있어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예. 바로 미국의 셰일 오일 혁명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혁명 네. 어떻게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까? 예, 미국의 셰일 오일 주간 생산량인데요. 어, 예,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 셰일 오일.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기업들이 특히 이 오일 기업들이 예. 투자를 안 해요. 음, 근데 투자를 안 하는데 일간 석유 생산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는 그 남아 있는 유정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지는 생산성이 좋아져서. 어떤 뭐가 있었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좋은 유정을 계속 놔두고 있다가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기만 하면 재가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일종의 투자는 이미 과거에 다 해놓은 상태에서 뽑지 않고 있다가 미가동 상태에 있다가 국제 유가가 오르면 얼마 전 가동을 이스라엘 한다. 하마스 전쟁 예. 때 저렇게 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 유가가 조금만 반등하면 바로 뽑아낼 캐파가 그러니까 예. 과거에 있었던 많은 투자의 효과에다가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잘 모르는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뭔가 기술 발전이 있었을 기술 것이다. 발전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 셰일 오일을 이렇게 많이 뽑아내기 시작하면 저건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유가 안정 기대할 수 유가 있고.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 산유국들 간에 또 전쟁이 벌어지거나 우리 걸프전 같은 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라는 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요인인데 저기서 저렇게 석유 생산량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라면 당장은 충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네. 장기적인 요인, 그러니까 우상향시켜 나가는 요인 정도로는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설령 중동에 어떤 화약고가 좀 터지더라도 큰 범퍼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셰일 오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큰 기회 요인. 가장 큰 올 글로벌 경제 위험 요인을 꼽으신다면 중국이죠. 중국 경제 부진. 뭐 중국 경제가 상반기는 좀 그래도 약간 회복되지 않겠나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본이 30년 고생하는 걸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 아닙니까? 네. 우리도 일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그림을 보신 것처럼 저 이제 파란색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게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생산자 물가 상승률인데 과거에는 이제 둘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왜냐하면 국제 상품 가격의 뭐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잠깐 원자재 가격 빠지는 것 때문에 생산자 물가는 빠진 적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기 동안 저 파란색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한 작년부터죠, 그죠? 2022년 상반기에 고점을 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소비자 결국 물가가. 최근에는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는 마이너스로 중입니다. 갔다. 네, 저걸 이제 방치하게 되면 예. 일본 꼴이 나는 거잖아요. 뭐 나름의 그 중국의 이제 디플레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정부가 노력은 하는데 기대만큼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춰야 미국이 금리를 5.5까지 올려놓은 상황인데 중국 예금금리 아시는 것처럼 1.59 이번에 또 사실 인하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중국이 과연 금리를 인하하게 될 때 중국에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러겠죠. 좀 그런 뉴스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남아 있는 건 결국 정부가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 완화는 이미 지난해 연말에 이제 조금씩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얼어붙어 있는 심리를 살리기 어렵다면 정부가 결국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거 이외에 지금 답은 없는데 뭐 그 재정 정책이라는 게 근데 시원하게 한 방에 그냥 바로 이달에 쓴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산안도 있고 집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는 합니다만 만에 하나 중국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디플레를 극복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 전체에 걸쳐서 심대한 위험 요인이 될 거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요인 같습니다. 그렇네요. 글로벌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 가능성 가장 큰 국가 중국 경제 부진. 정부가 만약에 탈출하지 못한다면
당장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이 있겠죠. 우리가 우리나라 뭐 대미 수출이 이번에 1등으로 올라섰다 그런 거 보셨잖아요. 네.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도 잘했지만 중국 향 수출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못했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글로벌 경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미 연준의 올해 통화금융 정책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 제가 3차례 정도 낮출 거라는 연준의 어떤 이런 시사가 좀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기대와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홍 대표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금리 인하 시점 언제쯤 시작해서 몇 차례 정도? 저는 뭐 연준 말을 믿자. 연준 말을 믿자. 네, 세 번. 세 번 정도. 예, 그래서 3, 6, 12 이렇게 하거나 3이 어렵다면 6, 9, 12 정도 아니겠나. 11월 달 미 연준 그 미 대선이 있어서 그렇죠. 3, 6, 12를 했던 이유는 9월에 금리 인하해 주면 정치 바람에 휩쓸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대선 전에는 바로 3, 6, 못할 10이라고 것이다. 말씀드린 거가 아니면 3은 빼고 6, 9, 12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렇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그러네. 시장은 좀 훨씬 더 6번을 여섯 지금. 번 정도 예, 영 대표는 한 3차례 정도. 저는 뭐 연준 말을 믿자. 얼마 전에 FOMC 했는데 연준 말을 믿자.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건설 경기가 지금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 미국의 주택 주택 가격이랑 건설 투자 현황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미국 제조업의 건설 현황이고요. 네, 우리 건설 경기, 미국의 주택 가격과 이런 뭐 신축. 감사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빨간 선이 미국의 주택 가격인데 가격.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는 주택 잠깐 가격이. 조정받더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됐는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네요. 여기다 파란 선은 이제 신규 주택 착공인데 역시 끝 부분 보시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좋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인플레는 아까 저기 그 단위 노동 비용 떨어지는 바람에 잡았잖아요. 인플레는 잡았는데 또 기업 이익도 좋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 마진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기업 이익도 좋고 마진도 좋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많이 안 주지만 고용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택 공급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 주택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는 이런 여건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기존에 있던 집들을 좀 비싸게 사거나 신축 분양가가 올리더라도 그걸 사주는 상황이 나니 또 구축도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연준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굳이 그렇게 서둘러 인하했다가 버블 생기면 있을까? 요즘 부동산 시장 너무 좋은데 저게 또 저기서 스파이크 한 번 더 나서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같은 일들 또 벌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좀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면 좀 많이 하게 되면 인하 시점이 3월이 아니라 6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거가 제 시나리오였죠. 주택 가격의 영향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장의 기대 시점 또는 기대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홍 대표 주장이시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자산 시장에서의 변화 어떤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시장의 좀 밸런스를 중시하는 왜냐하면 시장의 과열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아예 인하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점도표가 벌어졌잖아요. 아니 그 무슨 말이냐면 올해 점도표를 보시면 다 인하의 주자가 아니라는 거죠. 동결 한 해 내내 동결하자는 사람도 4명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인하였지만 특히 제일 많은 숫자는 3번 인하였지만 동결하거나 한 번 정도만 인하하자는 사람도 많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너무 과열로 달려가면 딜레이 된다, 늦춰진다. 저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신년 특집으로 생각한 나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better or worse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뉴욕 증시는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나스닥 43% 이상 올랐는데 올해 이 빅테크 중심으로 한 뉴욕 증시 작년에 비하면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어떤 건가요? 네,
좋아질 것이다. better를 들으셨네요. 작년에 그렇게 좋았는데 올해도 더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제 내려도 되겠죠? 네. 과거에 20% 이상 주가가 오른 다음 해에 어떤 그런 주가 흐름을 보면 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한 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네. 주가 잘 안 빠져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그림에도 나오고 있지만 단위 노동 비용이 아까 예. 말씀드린 빨간 선이었고요. 예. 파란 선이 뭐냐면 GDP 대비 기업 이익인데 예. 역사상 최대 이익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3분기부터 돌아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결국 네. 기업들 입장에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했든 아니면 최근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정리 해고 덕분에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던 뭐 둘 다 하겠죠. 둘 다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의 마진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V자로. V자로 돌아서기 시작한 데다가 하나 더 호재가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건 우리가 다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인하냐가 문제지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 때 누가 좋으냐 하면 테크 기업이 좋거든요. 테크. 왜냐하면 먼 미래의 거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불사르며 달려가는 기업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이익을 생각하며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일수록 저금리 환경에서 더 어떻게 보면 각광받고 그러네요. 부각될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작년만큼 40% 오른다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을 올해도 것이다. 나쁘진 않다. 그러면 베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테크 기업들 네. 비단 상승률 숫자로만 보기보다는 이익을 전망하고 주가에 반영되는 걸 볼 때는 괜찮을 것이다. 좋게 볼 수 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서도 주목하는 우리 나스닥 미국 증시 말고 또 주목하는 게 뭐 결국 또 일본 증시입니까? 네, 일본이죠. 일본 골디락스 예상을 하셨습니까? 여기 이제 또 일본이 좋은 점이 이제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할 때 물론 환해지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환해지. 그 환율의 변동을 중화시키는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는 추천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엔이 더 이상 약해지겠는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은 그렇죠. 저 그림이 나와 있는데 파란 선은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이 미국 금리 빼기 일본 금리인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 빨간 선들이 상승하는 시기에 대체로 환율이 최근에 들어서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뭐 미국의 금리가 이제 고점에서 5%를 찍고 지금 3.88.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시장 금리는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일본이 실질 금리까지 인상되는 춘투에서 대규모 임금 인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소비가 부양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부양되기 시작하면 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기분 좋게 제로금리 정책을 폐지할 수 있죠. 그러면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금리는 내리고 일본 금리는 오르니까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금리 차이에 어떤 좁혀지는 기대들이 부각될 때는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아베노믹스 이후에 평균적으로 125엔 정도였어요. 125엔. 그런데 지금 144엔, 145엔, 20% 가까이 높아요. 그러니 일본 기업 일본 엔이 얼마까지 떨어진다라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너무 지난번 갔던 150엔은 과했고 앞으로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아베노믹스 지난 10년 평균 환율인 125엔 정도로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환차익만 해도 그러니까요. 20% 정도 나올 수 있고 일본 증시에 투자하면 기업 이익에 따라 주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엔화가 오름으로써 얻는 환차익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은 안 좋겠지만 대신 아까 우리 소비가 좋아진다 그랬으니까 일본 전체 경제에서 70% 이상 거의 80%가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내수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전체 시장을 놓고 본다면 환차익까지 감안해 본다면 미국 다음은 일본 증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돼 있다면 그 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달러 강세는 이제 다 저물었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나요? 강세가 이제 저물었다까지는 모르지만 올해 상반기는 일단 달러 약세라고 저는 보는 쪽인 거죠. 왜냐하면 항상 지나고 보면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금리 인하 전에 먼저 약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가 반영되고 나면 제가 다음부터 환율은 다시 반등하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이게 달러의 강세를 조금 완화시켜 주지 않겠는가. 그 덕을
바로 일본이 좀 볼 가능성이 있다. 일본 투자자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년 특집 첫 번째 시간 글로벌 경제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